이제 석강 황승규는 1886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화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황승규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 민화는 영정조 시대에 처음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민화와 같은 그림이 영정조 이전 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까지 나타나지만 그것은 용도가 고분벽화를 장식하기 위했거나 아니면 사찰의 벽을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들과는 또 다른 차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민화를 가장 깊이 있게 초기에 연구했던 조자룡 선생 논리를 의하면 민화는 감상화이기보다는 민화는 실생활에 사용했던 실용화를 민화라고 해야 된다. 그 논리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조자룡 논리를 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고 민화 작가들의 민화 연구가들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조자룡 선생이었죠. 이유는 가장 많은 그림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외국에 전시를 해서 한국 민화를 현재까지 끌어올 수 있는 민화계의 중시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자룡 민화 논리를 믿고 따르면서 이 작가들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황승규란 작가는 1962년, 그래서 전통 민화가 영정조 시대에 아마 다음 민화 얘기에서 민화 발생에 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화가 1960년대 중반까지 전통 민화가 형성이 되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제가 완벽하게 호적 초본 내지는 족보 내지는 후손들을 만나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민화에 대한 결론이 1960년대 중반, 1970년대는 새마을 사업이 일어납니다. 새마을 사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사실은 전통 민화 작가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송기태, 박수학, 서공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옛날 민화를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70년 전후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민화를 정리하는 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전통 민화 시대이고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는 1970년대부터는 현대 민화 시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재분류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더 추가적인 완벽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게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62년에 돌아가신 이 석강 황승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석강 황승규는 이게 석강의 친필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사용되는 그 단방문 병문안까지 완벽하게 기록을 해서 집에 남겨놨는데 이걸 그 손주분이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 석강이라는 호가 옥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옥남 한익동은 아까 제가 부병루 현판을 썼고 현재 평양 부병루에 달려있는 그 현판이 바로 옥남 한익동 선생님 글씨다.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의 문인들의 어떤 계보를 확실하게 꿰뚫을 수가 있었고, 문제는 이 석강의 그 집안 현판을 써준 사람이 옥남이라는 데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양반이 석강의 집안
현판을 써줬다? 그러면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연배를 따져보면 이 석강 황순규보다는 옥남 한익동이 7살 위에요. 그렇지만 아래 후배지만 이 석강 황순규란 민화 작가가 정말 훌륭한 뛰어난 후배였기 때문에 이런 현판도 써줬겠죠. 자, 석강 황순규가 쓴 현판입니다. 결국은 민화 작가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떠돌이 화가들이 아니라 이 정도 이수의 영향을 받아서 글씨면 글씨, 그림이면 그림, 뛰어난 강원도 지역 문화를 업시키는 부분들이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민화 작가들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석강 황순규인데 키는 1m 80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보면은 여기에 석강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던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집을 적어도 한 20번, 10번 이상을 갔습니다. 찾아가서 손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변화되는 내용도 자세히 기록을 해놨고 바로 석강 황순규가 거처하던 방이 이 방이에요. 이 방은 안방이었고 이 방이 사랑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림, 소위 민화를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석강 황순규의 효제 문자도는 우리나라의 현재 박물관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이 그림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게 100틀이 넘어요. 한 사람이 100틀 이상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엄청난 양을 그린 거죠. 그래서 민화는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초본을 가지고 계속 그렸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었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이 양반이 황순규의 손주이시고요. 문제는 그럼 황순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병한이라는 사람이 황순규였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3대 독자로 태어났던 양반이 황순규예요. 그래서 4대 독자가 되느냐? 4대에서는 아들 분이 2분 태어나시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손주님이 이 양반의 손주인 재혜 씨를 정말 자주 만났었고 많이 찾아가서 이 황순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황순규의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항의 그림에서 2단 구도에서 책가도와 문자도를 얘기했었고 이 책가도가 약간 변화가 왔습니다. 이규항의 그림보다는 그러니까 석강 황순규는 아주 다량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어떤 그 그림의 내용들은 황순규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스승인 이규항을 뛰어넘을 만큼 좋은 그림들도 가끔 나왔는데 바로 복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사랑방에서 맨날 며칠 묵고 술 잘 먹고 그림 잘 그려서 좋은 재료에 좋은 채색에 평풍까지 꾸려주는 조선시대 민화는 지금처럼 표구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화 작가들이 반드시 평풍까지 꾸려서 주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었을 때 민화 작가 또는 뭐 누구 하면 잘 모릅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옛날에 거기 평풍장수 할아버지가 살았대. 그래서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풍쟁이 할아버지라고 해야 연결이 되었지 민화 작가? 민화가 뭐 하는 건데 잘 몰랐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그
황승규의 문자도였습니다. 황승규 문자도에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석강, 황승규의 호가 석강입니다. 그래서 석강호, 뭐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작, 후작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도자를 쓰는 것은 석강이 내가 붓으로 그렸다, 그런 뜻으로 읽어내야 되겠죠. 어쨌든 석강 황승규의 필체도 소남 이수만큼 뛰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완벽하게 석강 황승규를 연구해 보면 소남 이수 글씨보다 더 재밌는 글씨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은 저는 지금 단순하게 민화 작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시대 후기의 초서에 관한 명필 명장들, 이 글씨 여기서 보면 단순합니다만은 이 석강 황승규가 쓴 평풍 뒷면 글씨 같은 경우는 예술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 석강 황승규의 흑토 밑에 아들 자자한 효자예요. 효자인데 효제충신 A염지의 8자 중에서 석강은 석강 나름대로의 어떤 필력, 그 그림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효자에는 반드시 잉어하고 대나무를 가지고 흑토자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대나무 죽순이었고 이게 잉어입니다. 물론 지금 문자도라는 항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작가의 비교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석강 황승규는 이게 잉어인데 잉어의 비늘을 그릴 때는 손톱으로 찍은 것처럼 그려야 잉어 비늘이 됩니다. 그런데 석강 황승규는 반드시 붓을 위에서 정면에서 꾹꾹꾹꾹 눌러 찍으면서 잉어 비늘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제 논리는 그림을 한두 점 가지고 분류를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수십 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석강 황승규는 반드시 잉어의 비늘을 위에서 내려 찍었고, 기타 모든 작가들은 비늘을 그릴 때 손톱 자국처럼 파도 자국처럼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석강이라는 호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문자도 또는 밑에 화조를 그렸거나 산수를 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글씨가 소남 이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서예에 전혀 조예가 없습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소남 이수 그림을 계속 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역시 적어도 평풍을 수십 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석강의 그림이었고요. 석강의 그림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풍 앞쪽에는 가령 회갑 또는 결혼식 또는 돌잔치 때, 집안 잔치 때 쓰기도 하지만 가끔씩 제례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제사 때 쓰고 뒤쪽에 백평풍일 때는 상을 당했을 때 백평풍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채색을 사용하지 않은 후면 글씨를 쓰거나 백지를 남겨놓는데, 이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림에 가까운 글씨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석강 황승규가 지금 남아있는 그림 또는 그 손주를 제가 만났었을 때 그 손주님의 말씀은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림을 그렸다, 미나를 그렸다. 그런데 그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족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들까지 3대 독자였고 그 손주의 때부터는 아들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강 황승규는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3대 독자의 손주가 그 이상은 형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황승규의 손주 되시는 황재해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늦게까지 살아계시면서 그림을 그려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공부를 했다고 했고, 그 손주 말씀에 의하면 돌아가셨을 때 딱 유언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남의 집에 돈 빌리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저 창고 속에 그걸 팔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의 집에 돈 빌리러 가지 않아도, 손주 사랑의 그 가장 깊은 뼈아픈 그 시대 문화적인 반영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었고, 또 많은 그림을 그려서 후면에 백으로 남기기도 하고 제사 때 쓰기 위해서 글씨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그림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제가 조사한 걸 보면은 황승규의 병풍 뒤쪽에 글씨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모았고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런 뒤쪽 글씨를 대부분 보면 이게 아마 주희의 사언절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글씨를 지금까지 읽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황승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을까? 아무튼 이 민화라는 건 이러다가는 아마 민화 작가 얘기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강원도 도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화는 가장 많이 그림을 그렸던 강원도의 황승규가 시작을 해서 그린 것이 민화였고, 그 다음에 민화가 있으면 민서라는 것도 있다. 이게 민서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무슨 형상을. 그러니까 수많은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세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 황승규 선생만 알 수 있는 글의 내용이라고 저는 읽어냈습니다. 이 글씨로 병풍 후면을 보고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면은 민화를 연구하는 저희들로서야 정말 아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화, 민서란 용어까지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민화가 강원도에서 만들어졌듯이 이런 민서도 강원도 거다라고 강원도지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황승규가 그렇게 그 문자도만 그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수도 팔복 병풍은 석강 황승규의 글씨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산수 그림에서 이런 패턴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은 그 손주분이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그림인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그림만은 꼭 제사 때 사용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 황승규 집안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뛰어난 황승규 작품 중에서 걸작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황승규는 불화도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196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불화를 그렸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릉 시립박물관에서는 이 그림을 석강 황승규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황승규와는 관계없는 이 그림은 80년대 90년대의 불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림들은 비교적 절간에서 사용됐던 불화가 아니고 무속 신앙에서 사용됐던 그림으로 보십니다. 아미타 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산신, 용신, 칠성, 용왕, 관음, 세지, 일월, 성신, 이게 무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잡아놨어요. 종합 졸업사진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종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석강 황순규의 불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화라는 분이 아까 계보에 나와 있었는데 1896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종화는 아까 그 족보에서 이종화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연호 이종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이 민화를 그렸는데, 이종하의 아들의 그림은 사실은 이 양반은 민화를 그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 그림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보면 민화 작가로서는 아주 수준을 내려잡아야 할 만큼 민화 작가로 불리기는 어려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종화는 그러니까 연호 이규황 그 다음에 석강 황순규가 조카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석강 황순규가 이종하의 아들을 가르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민화는 지금 작가연대 계보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어떤 채색을 어떤 구도를 배웠다는 기록이 거의 전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정말 많은 자료를 섭렵해서 데이터를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작가 연대 기록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아들의 작품인데, 이게 근래에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화제도 이 문자도에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은 그 이종화가 그렸지만 화제는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제대로 쓴 게 아니라 뒤바뀐 거죠. 그래서 화제가 맨 앞에 갈 것이 맨 중간에 갔다든가 뒤로 갔다든가 뒤죽박죽이, 이 무렵이 비교적 1960년대 후반, 그러니까 민화가, 전통 민화가 사라지는 시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현재도 이 할머니가 시집 오셨을 때 쌀, 새, 석, 섬, 그럼 6가만이라는 거죠. 을 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사 때 사용할 병풍으로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이종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지역 민화 중에서 완벽하게 이수, 연호, 이규황, 석강, 황승규까지를 검토를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강원도 지역 민화 작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는 소가라는 그 명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소가의 작품들은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가죽으로 그림을 그린 걸 혁필이라고 하죠. 혁필을 가지고 금강산을 그렸다든가, 이건 확실하게 혁필의 자국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김창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김창익은 제가 조사를 하면서 후손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족보나 이 계보를 정확하게 생몰 연대를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강원도 그러니까 그 공항 근처에 어느 그 술집, 그러니까 목로주점 주인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셨고 목에는 혹이 있었다. 그래서 김창익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혹부리 영감이라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잘 아는 그 양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석오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석오와 석강의 위치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지만 아마 같은 제자였을 거. 석강, 석오 같은 제자들이었을 거고 그림에서 약간의 차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강촌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작가 호가 강촌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강촌지인이라고 되어 있고 강촌지인은 누구냐면 평해군 원북 면장지인이라고 낙관이 찍혔습니다. 사실은 면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에 가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지만 1945년 해방 이전의 기록은 어떤 그 지방자치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평해 원북 면장이라는 양반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민화 작가로서 한 작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강원도 평창군 유림면 유림리 이동호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은 평창에 사는 이동호의 작가라는 것을 알아냈고 다행히 이동호의 그 후손은 제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록에서 북청 송산 수제라고 나옵니다. 북청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잘 그 물장수 있던 쪽이 북청 물장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38선 이북이죠. 이 북청 송산이란 데서 손으로 그린 병풍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역시 동해안 지역의 문자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성군의 김복현 회갑 기념에 사용되었던 이 병풍을 조사를 해보면 위쪽엔 책가도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화재를 쓰고 아래쪽에 효제 문자로 썼습니다. 이 스타일도 이 김복현은 지금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못 잡고 있고 다만 이 사진을 제공한 그 손주분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1910년대에서 20년대 자기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90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면 그 1910년 무렵에는 그 민화 작가들이 크게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그림도 강원도 지역 민화라고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역시 강원도 지역 거의 이중구도나 이런 게 다 비슷하죠. 사실 이런 그림은 누구의 작품인지까지 알아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도 지역이라는 민화를 알 수가 있었고요. 경기도 민화였고요. 여기까지가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중복되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이중구도를 그렸던 그림들이 이 경기도 지역에 와서는 금강산과 화조도 화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강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원도 지역 민화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대한 2000년에 썼습니다. 2000년에 썼는데 아직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반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제가 쓴 논문이 강원도 지역 민화를 제대로 조사를 했고 꿰뚫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원도 지역 민화였고요.